자, 계속해서 취득세 관련한 주제 보겠습니다. 먼저 취득세라고 하는 것은 취득 단계에서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되어 있었고요. 부가세여서 지방교육세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농어촌특별세 이런 것들이 부가세 한 영역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취득세 납세 의무 성립 시기,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한 때 이때부터 취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게 될 것이고요.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한 사람 60일 내에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소위 이제 무신고 가산세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가산세라는 개념과 연계가 됐었고, 우리 가산세에서 주요 이슈가 됐던 게 무신고 가산세 100분의 20이라고 하는 거,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이런 주제들이 주요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출제 이슈가 되는 게 과세 대상이라고 하는 거, 이거 이제 재산세하고요.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그리고 취득세 요 세 가지가 과세 대상 여부 등이 이슈가 됐던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무사대주 이렇게 할 테고, 유약공제 전대주 이건 이제 재산세 할 때 과세 여부 해서 과세 대상은 유약공제 전대중이라고 하는 거, 일단은 요거 재산세 과세 대상과 관련해서 유약공제 전대중이라고 해서 요거 나중에 이제 내용을 보시게 될 거여서, 그래서 주로 이제 비교해서 외워야 되는 게 유약공제 전대중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무사대주. 요게 두 개가 양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취득세 과세 대상 관련해서 국가지자체에 소위 이제 기부 체납을 조건으로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럼 과거에는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었었는데 지금은 무상 이용권을 제공받는 경우에 이때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해서 요 관련해서 주로 이슈 삼았던 게 저거 있죠. 서울랜드. 과천에 가면 서울랜드라고 하는 공간이 있는데 서울시 소유입니다. 그 당시에 이 서울랜드를 운영하겠다는 사람이 서울시에 기부 체납을 했던 사안이고요. 그 당시에는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었는데 지금은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무상 이용권이라고 할 거. 그다음에 또 하나가 존속기간 1년 이내 사치성 재산, 이건 거의 안 나오고요. 세 번째 대수선이라고 하는 거, 대수선이라는 표현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개수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 개수라는 말이 뜯어 고친다 이런 얘기인데 그 중에서 대수선이라고 하는 것은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 그다음에 마지막이 주택조합 등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죠. 이것도 취득세 과세 대상에서, 원래 신탁이 이게 좀 복잡하고 까다롭게 되는데 해서 주택조합 등 되게 되면 어떻다? 취득세 과세 대상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무사대주, 특히 이제 대수선이라는 표현 들어가면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게 될 것이고, 여기서 대수선 제외하게 되면 어떻다?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 요거 가지고 주로 이제 이슈 무상 사용권 얘기하고요. 그 정도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이요라고 해서 이전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요거는 자세히 가면 안 되고요. 일단은 그다음에 50만 원 이하의 면세점 이하의 취득에 대해서도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된다 해서, 하여튼 무사대주 2호라고 하는 거, 요거 가지고 하나의 쟁점 삼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수선 제일 어려운 주제가 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기 주택조합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전이라는 주제가 나오게 되는데, 이건 학개론에서 공부를 하는 개념 중에 하나죠. 그래서 신탁이라고 하는 거, 형식적으로 재산권을 이전하게 되는 거, 거기에 해당되면요.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나중에 소유권 이전 등이 문제가 되는 경우 주택조합과 주택조합원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택법을 공부를 하시다 보면 그런 게 나오죠.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지역주택조합이나 또는 건설위원 직장조합 같은 경우는 주택을 건설해서 조합원에게
넘겨주게 되죠. 그래서 뒤에서 세율과 같이 연계되는 부분인데 원래는 주택조합 이름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원시취득이라고 해서 2.8%의 세율을 내야 될 테고, 그 다음에 이게 6억 이하가 되게 되면 다시 1%의 세율을 적용을 해서 소유권 이전 기회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둘 다 2.8%, 1%를 둘 다 더하게 되면 3.8%의 세금을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냥 요거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2.8% 원시취득 이것만 내면 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자 주택조합에 관련된 주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하여튼 무사대주 이유 그냥 단순하게 가시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되겠고요. 이게 취득세, 과세 여부. 바로 문제 몇 개 보면서 2개 나와 있나요?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자, 지방세법상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취득세 부과를 인정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해서 주 나와 있죠? 끝났어요. 그래서 리을번 주택조합 요것은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전 이런 거 나가면 어떻다? 비과세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무사대주 2호 가지고 구성했던 문제. 자, 29회 때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문제가 자,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에 해서 무사대주에 해당되면 어떻다? 취득세 과세 대상. 2호 들어가면 어떻다? 취득세 비과세 대상. 이 중에서 어려운 게 대수선. 대수선은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 그런데 개수라고 해서 대수선 제외라고 되어 있죠. 해서 대수선은 취득세 과세 대상이고 대수선 제외라고 하는 것은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다 해서 이게 사실은 지문 형태로 구성돼도 제일 어려운 주제가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주택조합 등 들어가 있죠. 이건 취득세 과세 대상이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배우자, 직계, 존비속으로부터의 취득이라는 주제가 나오는데 이거 나중에 취득의 전형적인 케이스 유상승계 취득의 한 예시가 되게 됩니다. 당연히 취득이니까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그래서 뒤에서 보겠지만 형제, 직계, 존속, 그 다음에 지금 뭐 나머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요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요 두 가지구나. 요 두 가지는 지금 기본적으로 유상 승계 취득의 이슈. 그냥 이게 직계 존비속 이렇게 형제, 직계 존비속 이렇게 특수 관계인과의 거래 원칙적으로 무상 승계 취득에 관한 세율을 적용함이 원칙인데 시험 문제를 풀어갈 때는 그냥 이건 다 유상 승계 취득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겠다라고 해서 뭐 파산 선고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타인의 부동산을 취득을 한다면 당연히 어떻다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해서 해석상에는 이제 아마도 유상승계 취득이 되겠죠. 그래서 그 정도 해서 답은요 1번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무사대주 2호라는 주제. 무사대주 2호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사대주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대수선이 취득세 과세 대상인데 대수선 제외라고 했으니까 이때는 비과세 대상이다. 이렇게 이제 풀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문제, 지금 이제 30회 때, 29회 때 문제인가요? 29회 때, 30회 때 이렇게 취득세 과세 대상 등에 대해서 문제가 구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취득 시기 등에 관한 문제, 이건 사실 거의 풀 수가 없습니다. 취득 시기 문제가 28회 때, 30회 때 구성이 되게 되는데 이건 현실적으로 못 풀어요. 왜냐하면 읽어볼 짬 자체가 안 나요. 읽을 수도 없고요. 이 문제 답은요. 자, 4번을 답을 뽑아냈었는데 이거는 이게 이제 이 문제는 뭐 어차피 찍을 거니까 다 표시할 것도 없고요. 이 문제는 굳이 해석을 하게 되면은 저 문제야 공법 얘기를 물어보는 거야. 우리가 언제 소유권 취득합니까? 라고 했을 때 도시개발법에서는 환지 방식일 때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정비법에서는 이전의 고실의 다음날 얻었다 그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바로 이전의 고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 구성을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됐다. 근데 이 취득 시기 등에 관한 질문은 너무 양들이 방대해서 거의 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봐야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문제 더 가볼까요? 이 문제도 이제 지금 30회 때 구성이 됐는데, 자, 지방세법상 취득의 시기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아는 데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공부해서 푸는 게 아니라 찍어서 맞추는 그런 문제 유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 상속개실, 이건 특별히 문제가 안 될 테고요. 상속이 있게 되면 뭐라고요? 자, 피상속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면 소위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이라고 해서 따로 이 등기 안 해도 좋다. 그때 그 권리를 취득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두 번째 이슈, 공매 방법. 자, 공매라는 게, 자, 국가 지자체가 세금 받아내기 위해서 압류해서 팔아버리는 것을 공매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뭐 빠른 날 되는데 뭐 그런 거 다 보다 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자 이게죠. 답은 5번을 뽑아냈던 케이스인데 원시 취득이라고 하는 거. 자, 메꾼 날이 있으면 가장 빠른 날이 어떻다? 취득 시기가 된다. 그런 식의 문제인데 역시 이건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개 문제를 분석을 굳이 하면 이런 식이에요. 28회 때 문제 구성할 때는 제일 뒤에 숨어 있는 걸 갖고 쟁점을 삼아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30회 때 문제에서는 원시 취득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구성을 했는데 문제는 외울 게 너무 많아. 내용 자체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거의 2페이지 가득 채워서 외워야 되기 때문에 거의 외우기는 거의 힘든 주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건 요 정도까지 큰 의미 없고 비우고 가시네. 아까 세법에서 제가 16문제 중에서 한 10문제 내외밖에 맞출 만한 문제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안 나오는 것들은 이제 비우고, 그 다음에 얘는 사실은 한 16년 역사에서 2번 연속 요 근래 나왔던 그런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근데 또 낸다고 하더라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너무 양이 방대해가지고 이걸 외워서 풀기는 너무너무 어려운 주제. 자, 그 정도 보시고요. 이제 본로 들어가서 자, 먼저 취득의 유형 등에 관한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이제 나오죠. 해서 자, 세율과도 같이 연계가 돼 있고요. 그래서 자, 우리가 민법 얘기를 먼저 해볼까요? 민법에서 자, 권리의 발생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권리의 발생에서 원시 취득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래서 건물을 신축하거나 공유수면을 매입을 하게 된다. 이걸 뭐라 부른다? 원시 취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원시 취득이 있었고 또 하나 이에 대응해서 승계 취득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구권리자의 권리에 기초해서 신권리자가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형태를 가리켜서 승계 취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승계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전적 승계하고요, 설정적 승계, 크게 두 개로 대별해 볼 수 있다. 그래서 구권리자의 권리가 신권리자에게 통째로 넘어가는 형태를 가리켜서 이전적 승계라고 부르게 될 테고, 구권리자의 권리가 권리의 일부를 떼내서 지상권을 취득한다, 전세권을 취득한다, 저당권을 취득한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설정적 승계 취득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제 민법에서 한번 설정적 승계, 저당권의 설정이라는 게 출제 쟁점이 됐었고요. 자, 한편 이전적 승계라는 게 크게 두 가지였었죠. 그래서 포괄 승계와 특정 승계로 대별해 볼 수가 있다. 포괄 승계,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수많은 권리 의무가 동시에 이전하게 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포괄 승계, 상속, 포괄 유증 등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게 될 것이다. 이에 비해서 특정 승계는 매매 증여처럼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하나의 권리가 넘어가는 형태를 가리켜서 특정 승계라고 부르게 된다. 이렇게 이제 민법에서는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자, 세법에서는 원시 취득하고요, 승계 취득 이렇게 두 개로 대별을 해 보면서 자, 여기서 승계 취득은 유상 승계 취득과 무상 승계 취득 이렇게 대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상 승계와 무상 승계로 구분짓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세율이 틀려요. 유상 승계는 뒤에서 보겠지만 1, 2, 3, 4 이런 식으로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될 테고, 무상 승계 취득은 상속과 상속 외 원인으로 구분해서 일정한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가보십시다. 자, 공유 수면의 매입이라고 하는 거, 간척 이런 것들 확인이 원시 취득 2.8%의 세율을 적용한다. 건물의 신축, 재축이라고 하는 것도 2.8%의 세율을 적용하는 원시 취득으로 보죠. 좀 특이한 것이 재축이라는 개념이었었죠. 우리 건축법 공부하실 때 신축에 대응해서 재축, 멸실되고 나서 종전 규모 이하로 축조하기는 뭘 이걸 뭐라고 한다? 재축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근데 하여튼 재축을 여기서는 원시 취득으로 세법에서는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치고 지금 승계취득, 유상 승계취득과 무상 승계취득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구분하게 된다. 그래서 자, 두 가지예요. 부담부 증여하고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의 취득이라고 하는 거, 크게 두 개로 대별을 해보죠. 아까 우리가 취득세, 과세 대상 등 관련해서 배우자, 직계, 존비속 얘기 가지고 지문 두 개
구성이 됐던 바가 있었죠. 해서 정리하면 이런 식이야. 자, 부담보 증여라는 개념부터 먼저 봅니다. 갑소유의 X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돈을 빌려주고 여기다 저당권이라는 것을 설정을 하게 된다. 갑소유 X 부동산에서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게 된다. 자, 돈 1,000만 원. 자, 돈을 빌린 상태다. 갑이 을한테. 한편 이 부동산의 가치가 1억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했을 때 저당권을 말소하지 않고 병한테 증여를 하게 된다. 이걸 뭐라고 그런다? 부담보 증여라고 부르게 된다. 이 부담보 증여에 있어서 지금 이제 유상이냐 무상이냐. 자, 누구 입장에서? 병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병의 입장에서 취득을 했습니다. 유상승계 취득, 무상승계 취득은 세율이 달라지게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자, 그랬을 때 병의 입장에서 굳이 금액으로 계산하게 되면 9천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승계 취득이 되게 될 것이고 1,000만 원, 다 갚아야 될 1,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다 유상승계 취득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 자, 그래서 나온 얘기. 자, 채무액을 제외한 부분. 이게 바로 뭐가 된다? 9천만 원 부분은 무상승계 취득에 해당이 되게 된다.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뭐가 된다? 이것은 바로 유상승계 취득에 해당이 되게 된다. 해서 이게 사실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문제를 읽어가다 보면 채무액인지 채무액 외의 부분인지가 지문이 읽다 보면 좀 헷갈리게 돼 있어요. 어찌됐든 의미상으로는 1억짜리 부동산에 1,000만 원의 저당권이 설정이 된 상태에서 자, 이 저당권을 말소하지 않고 병에게 양도했을 때 뒤에서 우리가 양도소득세 할 때 공부를 하겠지만 갑의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 1,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내야 됩니다. 어차피 그만큼 채무 탕감이 있었기 때문에 한편 자, 병의 입장에서는 이 9천만 원 부분은 무상승계 취득이니까 무상승계 취득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될 테고 1,000만 원 부분은 유상승계 취득에 해당이 되니까 그것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채무액 외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무상승계 취득에 해당이 되게 된다. 이렇게 가야 되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헷갈리면요. 상당하는 부분은 뭐가 되고 유상승계 취득이 되게 될 테고 채무액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무상승계 취득에서 대가리 따서 외우는 것 하나의 방법이야 해서 상당하면 뭐가 되고 유상승계 취득 그 다음에 외 들어가면 다 무상승계 취득에서 내용은 어렵지가 않은데 지문 읽는 과정에서 좀 헷갈리게 돼 있는 파트가 이 파트가 되게 됩니다. 그럼 대가리 따면 상유, 외, 무 이런 식의 용어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하게 되면 다 유상승계 취득 채무액을 제외한 부분은 무상승계 취득에서 상유, 외, 무 이런 식으로 이제 용어를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그렇다 치고 자, 그 다음에 제일 지문 속에 막 깔아버리는 게 배우자, 직계, 존비 속간의 취득이라고 하는 거. 원칙은 무상승계 취득입니다. 근데 우리 법에서 예시하고 있는 것은 다 뭐라고요? 다 무상승계 취득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이 사연이 5개인가 6개가 있어서 번갈아가면서 출제가 되게 되는데 그걸 쫓아가면 안 되고요. 그냥 배우자나 직계, 존비 속 특수 관계인과의 거래는 다 물어보자 유상승계 취득으로 해석하자. 그래서 문제를 구성할 때 이 유상승계 취득과 무상승계 취득이라고 하는 거 요걸 갖고 또 문제 구성이 이루어지고요. 그때 아무래도 포인트가 되는 건 뭐가 되겠어요? 바로 왜라고 하는 게 포인트. 왜? 나머지 다 유상승계 취득인데 자, 채무액을 제외한 부분이라고 하는 거 이건 뭐가 된다? 무상승계 취득이 되니까 얘만 특이한 거니까 나머지 다 뭐가 되고 유상승계 취득이 되고 얘만 특이하니까 얘가 아무래도 이슈가 되게 될 거다 해서 상당하면 유상승계 취득 왜 들어가면 어떻다? 무상승계 취득에 해당이 되게 된다 해서 자 이게 실질적 취득 우리가 일반적인 관점에서 취득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지방세법에서는 이렇게 실질적으로 취득하는 것 외에 소위 간주 취득 또는 형식적 취득 등에 대해서도 취득세 부과를 하게 됩니다. 숨 쉬는 것 자체가 다 세금이야. 그래서 지금 간주 취득이라고 하는 게
세 가지가 있죠. 땅, 건물, 그 다음에 주식 이런 식으로 이제 스토리를 잡아가게 되는데 지목이 사실상 변경돼서 그 가액의 증가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은 간주 취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이슈. 자, 건물 관련한 부분인데 어려워요. 한 번 나왔던 주제인데 이 건물 관련해서 이슈가 됐던 것이 이런 거였어요. 승강기 가설 사건 해서 내 건물에다가 바로 조작 설비를 가설을 하게 된다. 내 돈 들여서 승강기를 붙이게 된다. 그러면 건물의 가치가 증대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다 취득세 과세 대상 취득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 내 돈 들여서 땅을 사도 취득세 내야 되고 내 돈 들여서 승강기를 가설해서 건물의 가치가 증대가 되면 이걸 소위 간주 취득이라고 해서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문장 볼까요? 건축물 중 조작 설비 등으로서 그 주체 구조부와 하나가 돼서 건축물로서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체 구조부의 취득세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문장 통째로 한번 출제가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스토리가 간주 취득은 토지라고 하는 거,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는 케이스,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건축물에 대한 조작 설비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더 좀 엽기적인 게 과점 주주의 취득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해서 자, A라고 하는 법인이 존재하게 되죠. A라는 법인에는 예를 들어서 토지라든가 건물이라든가 혹은 자동차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될 텐데 이런 것을 A라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다. 자, 그랬을 때 이 A라는 법인이 이 보유하고 있는 이 물건을 갑이라는 사람이 취득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자, 직접 취득하면 취득세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이 사람이 머리를 쓰게 되는 거야.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A라는 주식회사의 법인의 지분을 취득을 함으로써 자, 실질적으로 다 취득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는 편법을 쓰는 사례가 발견되더라. 그래서 우리 세법에서는 이 과점 주주라고 하는 거 지분 50% 초과해서 보유 이상 아닙니다. 이상 딱 50%는 과점 주주 아니에요. 50% 초과해서 보유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과점 주주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점 주주에 대해서 이 과점 주주가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일정한 세율을 적용해서 간주 취득으로 봐서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아까 토지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는 경우도 취득세 내야 했었고요. 두 번째, 조작 설비, 승강기 설치했던 사건도 취득세 내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과점 주주,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 주주가 됐을 때 그 과점 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해서 원칙은 나중에 사례 문제를 가지고는 별개의 문제고 이거는 내면 안 되고요. 항상 이슈가 예외죠. 그래서 법인 설립 시에 과점 주주가 됐을 때 그때는 과점 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질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 애초에 설립할 때부터 과점 주주가 됐다면 이거 취득세 아끼려고 하는 편법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뒤에서 사례형 세율이라든가 또는 과세 표준 파트에서 주요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분 형태로 나오면 항상 법인 설립 시에 점점점 취득한 것으로 본다 해서 틀린 것을 고르시오. 옳은 걸 고르셔야 돼. 틀리게 내는 지분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식적 취득. 좀 이따 세율 할 때 주로 논의할 텐데 내 거 내가 찾아오는 것을 뭐라고 한다? 환상의 분분이라고 해서 이것도 일정한 취득세, 납세 의무를 지게 된다 해서 하여튼 통계적으로는 조작 설비가 한번 답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트렌드로 보거나 뭐 어떤 이슈가 됐든 간에 전에는 좀 쉽게 구성을 했던 사례들이고 실질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것은 과점 주주에 관련된 부분, 요게 이슈. 자, 이게 소위 이제 간주 취득, 취득한 것으로 보겠다라는 의미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환상의 분분은 형식적 취득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 요 정도까지. 자, 그래서 바로 이어서 이제 검토해 볼 주제가 바로 과세 표준이라는 개념이 이슈가 되게 됩니다. 결국 이제 취득세액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해 내는 방식은 하나가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거, 거기다가 두 번째가 세율이라고 하는 거, 요 두 개 각각 계산해 내서 붙이게 되면은 이게 소위 이름하여 뭐가 된다?
바로 취득세액이 되게 된다라고 할 것. 먼저 자 과세 표준 관련해서는요 원칙부터 보게 될 텐데 어차피 이 문제에 거의 9월 이상이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삼게 된다라는 거 미리 알고 가셔야 됩니다. 해서 자 우리 취득세는 신고 납부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신고 납부를 한다고 했을 때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한 사람이 내가 얼마에 취득했다라고는 신고한가에 그 금액을 원칙적으로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삼게 된다. 그런데 신고한 금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작거나 또는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혹은 그 금액을 특정할 수 없을 때, 즉 무상 승계 취득, 교환 등이 있을 때는 이때는 시가 표준액을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삼는다. 여기까지가 쓸데없는 소리야. 그저 대부분의 문제는 뭐라고요?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삼는다. 이걸 출제 쟁점으로 삼게 됩니다. 양도 많고 겁나 어렵고 등등등 해서 어찌됐든 이걸 갖고 거의 다 답을 구성을 합니다. 해서 7년 동안 한 번 나왔던 거. 자,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삼는 케이스. 국외 판법 공검이라고 해서 국외 판법 공검. 그 중에서 사실 가장 요즘에 이제 핫한 것은 검증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쟁점을 삼습니다. 자, 이 조항의 취지라고 하는 것은 국가나 지자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얼마에 취득했는지 이미 알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게 바로 국외 판법 공검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국외 판법 공검이라고 하는 거 이미 알고 있는 경우. 자, 그래서 보니까 국가 지자체로부터의 취득이라는 거 나와 있죠. 국가가 팔았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에 샀다고 얘기를 하든 간에 당연히 국가에서 거래 금액 등을 알 수가 있다.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따른 취득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 맥락을 보는 거야. 관세청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러면 자동차를 수입하면 얼마에 수입했는지 그 금액을 다 쓰게 돼 있다. 그러니까 다 알고 있으니까 굳이 이 사람이 자동차를 얼마에 취득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 금액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삼는다. 자, 판결문에 의해서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법인 장부에 의해서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죠. 그래서 자, 소송이 붙었습니다. 얼마에 샀냐 팔았냐 등등등 이 과정에서 국가기관인 법원에서 이 금액 얼마에 샀다 팔았다라고 판결해버리면 그걸 확정이 되게 됩니다. 기속력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 이때 국가 지자체에서도 당연히 이 금액을 바로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인정을 해준다. 또 하나 법인 장부에 따라서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죠. 그래서 법인 장부라고 하는 거, 법인 장부. 자, 요거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끔 이제 분식회계라고 해서 엄청나게 비난 처벌을 받기도 하는데 일단 그런 논의의 전제는 법인 장부를 믿을 수 있는 것이다. 해서 삼성물산한테 내가 자동차를 하나 샀다. 근데 삼성물산에서 매각 가격을 법인 장부에 입력을 했으면 당연히 그 금액을 얻었다.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해석을 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공매 방법에 따른 취득. 누가 파는 거야? 국가나 지자체가 세금 안 낸 것들 압류해가지고 팔아버린 거죠. 그러면 이 공매 방법에 따라 취득한 사람, 자기가 얼마에 취득을 했다고 얘기를 하든 간에 이미 국가나 지자체는 알고 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요건 이제 2차 과목 공인중개사법 영역을 가서 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있게 됩니다.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실거래가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시군구에서 진짜 실거래가로 신고를 했다라고 하는 거 확인 도장 찍어주는 게 검증이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이건 지자체가 인정한 금액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국외 판법 공검 들어가게 되면 이때는 그 국가나 지자체가 알고 있는 금액인 사실상 취득 가격을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삼게 된다. 이게 가장 기본이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려운 것이 이하이죠. 바로 사실상 취득 가격 범주에 포함되는 거 겁나 많습니다. 10몇 개 있습니다. 제외되는 거 한 6, 7개 있어요. 이걸 외우셔야 돼. 해서 첫 번째 어떤 물건을 취득을 했는데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광고 선전비 등의 판매 비용이 추가가 됐다. 그러면 이런 식이지. 국가한테 3억에 매수를 했어. 그래서 이거 팔아먹기 위해서 1,000만 원을 투입했다. 그러면 취득세 할 때는 당연히 1,000만 원 부분은 판매 비용은
빼야 될 것이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게 됩니다. 3억이 바로 취득세 과세 표준이 되게 될 것이다. 판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전기가스 열 등에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이라고 하는 거 나와 있죠. 이것도 자 건물 사가지고 그 사이에 팔기 전에 전기가스 열을 이용했다. 몇십만 원 들어갔다. 그럼 그 비용이라고 하는 것도 뭐라고요? 바로 당연히 취득가격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래서 사실상 취득가격 범주에서 요건 제외가 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주비 등 취득 물건과는 별개로 그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해서 요건 토지주택공사가 수용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뭘 할 수 있다? 협의 취득을 할 수가 있다.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토지 가격이 얼마다? 3억이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근데 관련 법에 따라서 보상 비용이라는 걸 일부 지출할 수 있다. 그러면 토지주택공사 입장에서는 토지에 대한 매매 비용 요것은 이제 취득 가격이 되겠지만 최소한 그 보상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취득세 과세 표준이 되는 그 범주에는 당연히 포함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것 특별히 문제 안 되고 10% 때려 맞는 거 있죠. 요것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취득대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해서 할인받은 금액 요거하고 5번, 6번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 자 국가라고 하는 데서 X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을 불하 공고를 하게 됩니다. 팔겠다고 공고를 하게 됩니다. 판매 가격을 뭐라고 붙이게 되냐면 3억이라고 전제를 깔게 돼요. 그러면서 괄호 열고 뭐라고 바로 3년이다. 3년 기준 3억이고 지금 일시불로 지급을 하게 되면 5% 빼주겠다라고 이렇게 매각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일시불로 지급하게 되면 3억의 5%인 1,500인가요? 이 돈을 세이브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사람 취득세를 내야 될 때 3억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2억 8,500을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삼게 된다. 그래서 자 키워드 할인받은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취득세 과세 표준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두 개가 법인 아닌 자가 이게 들어가게 되는데 비법인의 B자를 따서 판이 보부 할비라고 이렇게 가게 되죠. 그래서 법인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로서 할부 또는 연부 계획에 따른 이자 상당액 이런 것은 어떻다? 취득세 과세 표준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뭔 얘기냐면 이런 얘기죠. 자 지금 3억짜리 물건 3년 할부로 매각을 하겠다. 일시불로 구입하면 5% 할인을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돼 있다고 치고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일시불 채택하지 않고 3년 할부로 취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과정에서 연체했다. 지급기를 지키지 못했다. 그래서 약정에 따라서 일정한 연체료 등을 지급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다? 사실상 취득가격 범주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자 비법인이 내야 됐던 이자 상당액 등은 연체료 등은 어떻다? 바로 사실상 취득가격 범주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그 외 법인 아닌 자가 취득한 경우로서 중개 보수 이런 것들도 역시 취득가격과는 별개의 문제가 되게 된다. 그래서 요렇게 판이 보부 할비라고 하는 거 이것은 사실상 취득가격 범주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해서 외우셔야 돼. 거의 구단처럼 나와야지 조금 이따 사례형 문제를 풀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는 정도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판이 보부 할비라고 하는 거 해서 지금 뭔 얘기하고 있어요? 해서 취득세 과세 표준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해서 문제 맥락은 지금 이제 원칙 신고가액 그 다음에 시가 표준액 사실상 취득 가격 등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사실상 취득가격 범주 어떤 경우 제일 쉬운 문제죠. 국외 판법 공금이 되게 될 테고 항상 문제를 구성할 때 국외 판법 공금에 해당하는 이 금액을 쭉 제시를 해주면서 뭔 얘기를 한다. 바로 자 이 사실상 취득가격이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거 연결하시오. 또는 이제 계산을 해보시오. 그래서 그저 외울 것은 포함되지 않는 거 판이 보부 할비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포함되지 아니한다. 판이 보부 할비는 어떻다?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할 거 요렇게 논의를 삼게 됩니다. 그래서 판이 보부 할비.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도 일 없이 이런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면 안 돼. 읽으면 안 돼. 지금 문제는 28회, 30회인가 계속 얘만 가지고
구성을 해요. 해서 판이 보부할비 겁나 어렵습니다. 이거 아예 대놓고 문제를 알려주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수험생이 못 풀어요. 근데 이거는 하셔야 된다고. 아까 취득식 이런 것들은 외울 양 대비해서 출제되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좀 힘들어. 근데 얘는 사실은 이제 과정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판이 보부할비 매년 똑같은 문제를 내더라도 아무도 이거 손대기 어려운 문제가 판이 보부할비 이것은 사실상 취득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라고 할 거 이렇게 하나 보셨고요. 그 다음에 검토 드릴 주제. 자, 간주 취득에 관한 과세 표준. 예, 지목 변경이라고 하는 거 있는데, 자, 답 안 되니까 버리십시다. 우리가 간주 취득은 세 가지가 있었죠. 지목 변경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조작 설계, 가설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과점 주주의 부동산 등 취득 의제라고 하는 이 챕터에서는 뭘 갖고 내고 있어? 과점 주주의 간주 취득이라는 주제를 갖고 계속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난이도 있어요. 해서 자,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과점 주주 어떤 사람 50%를 초과해서 지분을 가지고 있고 사실상 지배권을 행사하는 사람 이 사람은 과점 주주. 그래서 과점 주주가 자 어떤 주주가 법인 등의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과점 주주가 됐다라고 전제하면 그때 법인 등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봤었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세율 나중에 계지과 해가지고 2% 세율을 적용해서 취득세 간주 취득세를 내야 할 것인데 여기서는 문제 보면서 바로 가는 게 빨라요. 계산 봐봤자 별 의미 없고요. 자, 갑이 A 법인의 주식을 취득했을 때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서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인정되는 지분 비율은 해서 이게 21회인가 22회 때 나왔던 문제고 지금 주기상 낼 때가 됐어요. 그래서 아예 통째로 2005년 1월 1일 설립 시 발행 주식수 10,000주가 되겠고요. 보유 주식수 5,000주. 그러면 이때는 취득세, 간주 취득세 내지 않습니다. 50% 초과해야지 뭐가 된다? 간주 취득이 문제가 된다. 또 하나 법인 설립 시에 과점 주주였으면 그때는 어떻다? 간주 취득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설령 이때 6,000주라고 할지라도 최소한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간주 취득세를 낼 이유는 없을 것이다. 자, 2007년도 이르러서 10,000주 중에서 6,000주라고 하는 것을 보유한다. 그럼 이 사람은 얼마? 이 법인 등의 부동산 등 중에서 얼마? 60%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럼 법인 등의 부동산 등 가액을 계산해서 거기다가 60% 하게 되면은 이게 바로 취득세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슈 삼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2008년도 7월 달에 들어서 팔아가지고요, 과점주가 아니네요. 그리고 2009년도 이르러서 10,000주 중에서 사실 7,000주. 그러면 아까 6,000주까지는 이미 취득세 냈으니까 10% 비율에 해당하는 것이 어떻다? 취득세 과세 표준이 되게 된다. 이 사례를 아예 통째로 외우는 게 제일 빠를 겁니다. 해서 요 근래 이제 문제 중에서 뒤에 조금 다른 형태의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안 낸 문제 또는 이제 앞으로 낼 수 있는 문제가 바로 과점 주주의 간주 취득에 있어서 과세 표준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두 가지로 갔었죠. 첫 번째 이슈가 실질적 취득이라고 해서 주로 논의했던 쟁점이 사실상 취득 가격을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삼게 되는 거. 국외 판법 공검 들어갔었고 이때 실제 계산을 해감에 있어서 판이 보부 할비라고 한 것은 판이 보부 할비라고 하는 것은 수익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얘기 있었고 두 번째 과점 주주의 간주 취득 관련해서 이 사례를 통째로 외우고 들어가실 것 그리고 이제 세율이라는 주제를 검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표준 세율이 있고요. 특례 이렇게 가게 되는데 하여튼 이런 문제가 결코 쉽지가 않아요. 한두 번 해보면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 또 돌아서면 또 금방 잊어버리고 대단히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세율. 자, 우리 세율 중에서 주요 출제 이슈가 되는 게 지금 취득세 세율이 있고요. 나중에 재산세 세율이라고 하는 거 토지를 중심으로 주로 우리가 몇 개를 외우죠. 그 다음에 이제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토지 1년 미만 그리고 토지 1년 이상 2년 미만, 건물 1년 미만 보유기간, 그 다음에 건물 1년 이상 2년 미만, 주택 1년 미만 해서 주택 1년 미만 보유하면 양도소득세율 40%, 건물 1년 미만이면 5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 토지 1년 미만이면 50% 세율을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토지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 세율을 적용한다 해서 양도소득세 세율은 이렇게 몇 개만 외워서 문제를 푸는 거지 더 이상은 외우는 게 불가능합니다. 분석 자체도 힘들 정도로 양도소득세 세율이 다 어렵고요. 자, 재산세 나중에 볼 테고 취득세 표준세율이라고 해서 먼저 원시취득 2.8%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아까 건물의 신축, 재축 있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증축 같은 게 이루어지면 증축되는 면적은 원시취득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 이런 주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상승계취득부터 가볼까요? 유상승계취득 1, 2, 3, 4라고 해서 주택의 가액이 6억, 9억 해서 총 3개 구간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6억 이하, 6억 초과 9억 이하, 9억 초과 이렇게 해서 1%, 2%, 3%고요. 주택 말고 농지라고 하는 것은 3%, 주택 농지 외 부동산은 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뭐 썩 깔끔하진 않은데 1, 2, 3, 4라고 하는 것이 유상승계취득의 세율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된다 해서 이렇게 보셨고요. 무상승계취득. 자, 무상승계취득은 상속과 상속 외 원인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농지에 대한 상속은 2.3%, 농지 외 부동산의 상속은 2.8%, 그리고 상속 외 원인, 그 중에서 시험에 뜨는 것은 비영리법인만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단체 이런 데다가 증여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증여를 받은 비영리 법인 등에 있어서는 얼마? 2.8%의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된다 해서 다시 원시취득 2.8%, 유상승계취득 1, 2, 3, 4에서 주택 가지고 1%, 2%, 3%를 물어봤고 농지 3%, 주택 농지 외 부동산의 유상승계취득. 이때 이제 유상승계취득은 그런 식으로 나오죠. 교환계약 이런 것들이 유상승계취득의 하나의 예식. 매매는 너무 쉽기 때문에 교환을 나름대로 어렵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유상승계취득 1, 2, 3, 4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 무상승계취득 상속은 2.3, 상속 외, 상속의 농지 외 상속은 2.8, 농지 상속은 2.3, 그 다음 비영리법인의 증여 등에 있어서는 2.8%, 그 외 공유물 등의 분할은 얼마? 2.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8%, 1, 2, 3, 4, 그 다음에 2.3에 2.8 이런 식의 순서. 그 다음에 이제 공유물 분할이라고 하는 거, 합유물 분할 등 2.3%의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된다. 이게 소위 표준세율이고요. 지방세가 지금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재산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지방세는 기본적으로 지자체장이 이 전체 표준세율의 50% 범준에서 가감할 수 있다. 물론 나중에 재산세 파트에서는 가감한 경우 그 해만 적용한다. 이런 조항이 나오게 됩니다. 큰 이슈는 안 돼요. 이런 나왔자 답은 안 되고 그저 표준세율 외우시는 게 제일 힘들어. 들어보면 알 것 같은데 만만치가 않아. 자, 그 다음에 이제 형식적 취득액부터 먼저 가봐야 되나요? 그래서 표준세율에서 2% 뺀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환상이 분분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상이 분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찾아오는 것에 불과하게 된다. 그래서 먼저 환매라는 개념 가볼까요?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X 더 토지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을이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갑에서 을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을은 이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법 파트에서 논의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어요. 여기다가 환매특약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다. 환매특약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다. 최대 5년까지 가고요. 자, 환매특약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매도인은 최대 5년의 범위 내에서 그 환매 기간 안에 매수인에게 일정한 대금을 지급하면서 다시 나에게 팔아다오라고 요구를 하게 되면 매수인은 반드시 팔아야 되는 것을 환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일단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계약법 파트에서는 작년 문제 등기법이랑 같이 엮어서 구성을 했던 주제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매매계약 후에 환매 등기하는 요거 무효 이런 얘기 했던 거. 매매계약 후 환매 등기는 동시에 환매 특약이 등기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하여튼 환매 특약이 등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이게 만약에 이 문제 부동산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토지다, 농지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 을이라는 사람은 유상 승계 취득이니까 1, 2, 3, 4라고 해서 몇 프로? 4% 세율을 적용을 해서 바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갑에 의해서 환매권 행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갑이 다시 등기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갑의 취득세라고 하는 것은 유상승계취득 매매 4%가 아니라 이때는 표준세율 마이너스 2%,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 바로 2%를 적용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을이 또 남게 되죠. 을은 원래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그런 꼴인데 4% 냈었죠. 그러면 2%는 다시 환급을 해주게 된다. 이걸 가지고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를 한 경우 그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취득이라고 하는 건 각각 표준세율 마이너스 2% 세율을 적용한다. 자, 상속이라고 하는 거. 앞에서 우리가 상속 같은 경우 농지에 대한 상속은 2.3%, 농지 외 부동산의 상속은 2.8% 이렇게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럼 주택을 상속받게 되면 당연히 2.8%의 세율을 적용할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1세대 1주택이다. 1가구 1주택이다라는 전제가 쌓이게 되면 거기서 2%를 뺀 세율을 어떻다 적용을 하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전이라고 하는 거. 자, 건축물의 이전. 해서 이전은 건축법에서 공부하게 되는 개념이 되지요. 자, 그래서 토지, 건물이 있는데 집안 붕괴 등의 이유로 해서 문제가 발생했다. 주요 구조물을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 안에 다른 위치로 옮기게 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이전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이때 가액의 증가가 없다라고 전제했을 때 이것은 내가 찾아오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바로 표준세율 마이너스 2% 세율을 적용한다. 그 다음에 공유물의 분할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죠. 그래서 공유물의 분할 역시 표준세율 마이너스 2%. 요거는 이제 헷갈리는 게 앞에서 표준세율 얘기를 할 때 자, 공유물의 분할 등은 2.3%를 적용한다라고 돼 있고 환상이 분분에 가서 보게 되면 표준세율에서 또 2%를 뺀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두 개의 법조문이 모순처럼 보이게 됩니다. 신경 끄시고요. 그냥 기계적으로 외우시면 돼. 여러분한테 이 법조문을 해석하는 문제가 안 나오고요. 시험 문제를 구성할 때는 표준세율 얘기하면 2.3% 그리고 환상이 분분 세트로 묶어서 보게 되면 표준세율 마이너스 2% 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접근을 해서 문제를 풀어 가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민법상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죠. 그래서 민법상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내가 찾아오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면 이제 이혼 때문에 재산이 분할이 되게 되면은 이제 기존 명의 없는 사람이 일부를 넘겨받는 거죠. 그때 표준세율 마이너스 2% 세율을 적용한다. 만약에 이게 6억 이하의 주택을 하나 넘겨받았다라고 하면 아까 얼마였었지? 표준세율이 1%였었나요? 그럼 이거 거의 내릴 게 없겠다. 마이너스 1%니까 국가에서 세금 주진 않을 테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의미를 새기지 마시고요. 이건 해석하는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법조문 안에 모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시험을 위한 시험에서 환상이 분분하게 되면 표준세율 마이너스 2%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개지과라고 하는 거. 개지과 중과 기준세율 2%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개수 아까 뜯어 고치는 거라고 그랬었죠. 그러면서 괄호 열고 대수선 들어가면 어떻다?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될 것이고 대수선 제외가 되면 어떻다?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개수는 의미상 따로 얘기 안 해도 대수선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이고요. 개수라고 하는 자, 개수로 인한 취득 면적 증가가 없다는 전제에서 이때는 2%의 중과 기준세율을 적용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면적이 증가가 있으면 증가된 면적은 따로 이 원시취득 2.8%의 세율을 적용한다. 그래서 아까 건축물의 이전 중에서 가액 증가가 있으면 가액 증가된 부분은 2.8% 원시취득으로 해석을 하고요. 가액 증가가 있다, 면적이 증가가 있다면 이 증가된 면적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바로
뭐로 해석한다? 원시 취득으로 해석한다. 지목 변경이 있었죠. 그 다음에 과점 주제 취득이 있었죠. 이 둘 다 뭐가 된다고? 아까 간주 취득에 관한 부분. 세율은 2%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정도까지가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 외에 별골 고고고 23회 때가 구성되고 거의 나오지 않는 문제. 별골 고고고 이게 소위 사치성 재산에 관한 주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까지 이런 것은 플러스 8%의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할 텐데 모르겠어요. 여기서는 이제 지금까지 문제는 표준세율하고요. 표준세율 마이너스 2%, 그다음에 중과 기준세율 이렇게만 문제를 내더라도 충분히 시간들이 많이 걸리고 사람들이 이것도 못 풀어. 작년에 나왔던 문제가 뒤에서 문제 보시겠지만 진짜 심플하게 그냥 표준세율 물어봅니다. 겁나 잘 맞출 것 같지만 거의 다 못 맞춰요. 왜? 돌아서면 잊어버리거든. 그래서 하여튼 여기까지 세율에 관한 주제. 그러면 이제 지금 취득세액의 산출 과정이라고 하는 거, 주연 이슈가 되는 게 사실상 취득가격이라고 하는 거, 국외 판법, 공검 등에 걸리게 되면 이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삼게 될 것이다. 거기에 자 판이 보부 할비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그 다음 이슈가 됐던 게 바로 세율에 관한 문제. 여기까지 보셨고요. 잠시 끊었다가 이제 문제 가지고 요 내용들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끊었다가 하겠습니다.